이 와중에 또 마크롱은요, 프랑스는 또 이게 또 우리 유럽의 물건을 사셔야죠. 우리 유럽의 전투기를 사셔야죠. 왜 F-35를 삽니까? 지금 러시아가 저 모양인데 F-35를 사던 그거보다 더 좋은 NGAD를 사던 좋은 걸 사야지. 이 유럽에 이상한 풍조가 있어갖고요. 이제야 F-35 바람이 불어요. 벨기에가 2018년에 F-35 사겠다고 나섰고요. 우리는 한참 전이죠, 저거보다. 폴란드가 2020년에 나섰고요. 폴란드가 두 번째입니다. 스위스가 2021년 세 번째 나섰는데 스위스 내부에서 저 국민투표 붙이자고 지금 난리 나 있어요. 핀란드가 2021년에 나섰고요. 이 잘난 독일이 2022년에 나섰어요. 프랑스는 아직도 안 해요. 우리는 유럽 무기, 우리는 프랑스제 라팔이 최고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로파이터 저거 어마무시하게 또 저게 그 비싼 데다가 부품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저기 맨날 내려앉아 있는 비행기인데. 뭐 참 그런 거죠. 저 유로파이터, 그리펜, 라팔 저런 거 쓰자는 거예요, 지금. 저 유럽 비행기들은 좀 이상해요. 저 셋 다 저기 다 귀가 달려 있죠, 카나드가. 카나드 없는 건 디자인을 못 했나 봐. 저 카나드 있으면 디자인하기가 좀 편하다 그래요. 그 대신에 스텔스 기능은 확 떨어지죠. 그 대신에 카나드가 있으면 디자인하기 편하고 이게 잘 되고. 뭐 저게 스타일의 모양이죠. 저 라파라고요. 저렇게 카나드가 있고 저 비행기 날개가 저 삼각형으로 쭉쭉 뻗어 있어 갖고 언뜻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유로파이터랑 라팔은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저는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라팔은 공기 흡입구가 이렇게 약간 옆구리 쪽으로 둘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유로파이터는 이게 둘이 딱 모여져 가지고 배 아래 한 정중앙에 달려 있어요. 유로파이터는. 그리고 그리펜은 쌍발이 아니라 단발이고. 저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다 쌍발이거든요. 자, 영국은 또 어때요? 40여일 만에 영국을 IMF 위기로 몰아넣는데 저 이거 진짜 믿기지가 않아. 저는 항상 조국이 커피를 탁 들고 머리를 한번 싹 이러고 다니잖아요. 참 센섬하게 생긴 후배지. 거기다 또 차키나 책가방 이런 거 탁 잘 들고 다니고 그럴 것 같아. 굉장히 멋있고 세련된 지식인 같잖아. 그렇게 멋있고 세련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취향에 따라서는. 저 사람도 그렇잖아요. 옆에 딱 항상 일하는 것 같은 스마트한 그 전문직 여성 같은 분위기 딱 내고 돼. 스마트하게는 IQ가 2자리도 안 되지. 한 자리야, 한 자리. 경제학의 기본을 이제 영어로 101이라 그러죠.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킹달러가 왜 만들어져요? 두 가지 원인 아니에요. 하나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취하니까 미국으로 달러가 다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불안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크라 전쟁, 세계 석유 수급 체계 혼란, 곡물 혼란 때문에 두 개가 겹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경제를 저 두 개가 흔들어 보니까 다른 나라 경제도 힘을 못 쓰고 흐물흐물하면서 그냥 이제 킹달러가 되는데, 이게 다른 나라, 저게 이제 우크라 전쟁만 해도 별 큰일 없이 잘하면 넘어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석유가스 수급 체계가 안정될 것 같다 하니까 조금 체력이 있는 경제는 바로 잡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신문이 올라갈 때는 보도하는데 내려올 때는 잘 보도를 안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440원도 넘고 막 450원도 넘었던가 넘으려고 그랬던가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근데 제가 최근에 저는 이걸 매일 봐요. 하루에 한 2-3번씩. 보면은 지금 시간 얼마냐. 1417원. 저는 40원 넘어서 50원도 넘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1417원까지 가 있어요. 저는 1300원대 들어가고 또 쭉쭉 내려와 가지고 얼른 이게 한 1300원대 초반이나 1200원대 말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랍니다. 다들 그러겠죠. 저 두 가지란 말이죠. 우크라 전쟁이 우리가 좀 뭔가 저기에서 평화가 안 오더라도 저게 큰 발작 안 하고 저 상태에서 러시아 계속 박살나가면서 투닥투닥 해가면서 저 상태에서 계속 가는구나. 그런 패턴으로 이거가 감지가 되면은 달러 환율이 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상대적 가치가 좀 내려옵니다. 또 세계 석유가스 수급 체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은 안 들여다봤는데
계속해서 보면 이게 그 2월 말에 석유 가격대거든요. 지금 석유 가격은 그거보다 조금 싸든지 그 정도예요. 가스는 2월 말에 비해서 한 15%에서 20% 비쌉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급 체계가 한번 확 구조조정돼서 다시 잡혔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저 원인이 저러니까 영국이 만약에 저 상태에서 저금리에다 경기 부양을 시도를 해. 그러면 파운드 가치가 폭락을 하고 파운드 표식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죠. 그래서 영국 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완전히 동자산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런데 저 폭락이 파운드가 주요 통화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저 원화만 돼도 저런 개발지를 해도 좀 반응이 늦게 오는데 파운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달러 다음에 유로 다음에 파운드잖아요. 그러니까 팍 반응을 한다고요, 바로. 그날로 세계 금융시장에 돈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파운드를 패대게 친 거예요. 저런 생각을 못하나? 저거 경제학 학사만 좀 제대로 해도, 저렇게 뭐 똑똑한 척하고 눈에 힘주고 다니고 저 멋있게 무슨 서류 끼고 다니면 뭐하나? 글이나 제대로 읽을 줄 아나? 어떻게 저런 여자가 영국의 수상이 되냐고. 영국 정치가 얼마나 망가져 있으면. 이게 다 이래요. 지금 독일 망가져 있지, 프랑스 망가져 있지, 영국도 이 모양이지.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 다음에 뭐예요? 영독프 일 아닙니까? 지금 다 따져보는 거예요. 일본도 이거 아베노믹스로 박살난 건데 국채가 지금 올해 6월 현재 일본 국채가 8.7조 달러입니다. 이게 GDP의 270%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저게 보통 이제 그 국채가 이자율과 연동을 하는데 그 중앙은행 이자율을 1%로 올리게 되면 GDP의 2.7%가 이자로 추가 부담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되죠. 3% 올리면 GDP의 5%가 이자로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은 뭐가 되냐면 재정 정책을 못 사용한다는 거지. 이자율을 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정책을 못하고 이자율을 항상 바닥으로 깔아놓지 않으면 국가 살림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상태로 만든 거예요, 아베가. 미국은 좀 낫습니다. 미국은 지금 GDP 대비 한 100 몇 프로 될 거예요. 그 일본만큼은 안 높아요. 미국이 채무가 21조 달러인데 이 까닭에 고금리를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또 미국은 저 국가 채권 중에 상당을 또 국가가 들고 있죠, 다시. 그런 팔았다 샀다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저쪽은 잘 안 들여봐서. 근데 미국도 국가 채무가 액이 높기 때문에 그 재정 정책을 잘 못 사용한다는 게 우리가 보통 GDP에 우리가 한 절반 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자를 1% 올리게 되면 GDP 50%가 가 있으니까 GDP에 1% 올리게 되면 잠깐만요. 0.5%가 GDP 0.5%가 이자로 나가게 되죠. 추가 부담으로. 50% 올리면. 아베가 집권 15년을 했는데 사실은 저 중간에 이제 한 2007년에서 2012년 이제 이자를 빼먹었네요. 한 5, 6년은 이제 마쿠를 했죠. 일선에서 물러나서. 근데 저기도 마쿠 실세였으니까 저까지 쳐주면 15년인데 이 15년 동안 2005년 대비 90%포인트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니까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관역판이 일본의 경제라고 써 있어요. 재팬스 이코노미. 그래서 아베가 자기를 얘기할 때 세계의 화살이라 그랬거든요. 뭐 국가가 뭐 다시 경제를 살려내고 뭐를 하고 해서 아베가 그 정책 목표를 자기를 세계의 화살, Three Arrows라 그랬어요. Three Arrows Policy. 그래서 아베가 그 세계의 화살을 던져서 관역을 맞추니까 관역이 그냥 그렇게 금이 가서 깨지잖아요. 너무나 재밌는 건 근데 뭐냐? 저 희한한 저 잘 그린 만평이 중국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중국일보라는 데 그려진 만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2013년엔 지들이 저렇게 아베를 조롱할 수 있었을 텐데
지들이 2012년, 13년부터 해서 시진핑 치하에서 지금 10년 동안 해온 짓은 그냥 관역에다 중국 경제란 관역에 대고 그냥 박격포를 쏜 거예요. 지금 너덜너덜해져 갖고 구멍 숭숭 뚫리고 아주 관역이 다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어 지금. 그러니까 딱 일본 경제를 비판한 저거가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 인프라 일로 일대 인프라라는 건 고속철, 고속도로, 그 다음에 그 일로 일대,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그 관시 금융, 이런 거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아작이 나버렸잖아요, 지금. 거기다 공해는 엄청 심하고. 수자원 관리 안 돼가지고. 하늘은 좋아졌고, 좀 덜 때니까. 저게 자기들 그려놓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모든 건 이제 정치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펴봤듯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다 그래요. 자, 이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의 최대 승자가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그럼 너 국뽕하냐? 라고 저한테 스스로 물을 수밖에 없죠. 자, 모든 건 정치 문제입니다. 피터 드라커가 미국이 건강했던 무렵에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 American genius is in politics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 제국사를 읽다 보면 로마 제국의 힘은 정치에 있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치와 일제가 흥해서 일어난 것도 그 강팍한 그 체제의 국민의 동원력에 있었고, 망한 것도 그 국민 동원에 의한 전쟁 때문에 있었고, 흥망의 원인이 정치에 있죠. 또 앞으로 중국이 쇠망할 것 같은데 그 정치에 있죠. 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국인민해방군 저 시스템. 러시아가 좀 주국길 가는 것도 정치에 있는 거고. 대영제국 번영의 원인도 정치에 있죠. 영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7세기에 가장 선진적인 1688년이 이제 그 영국의 그 명예혁명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또 선진적인 그런 정치 문화 가진 데가 어디냐? 영국입니다. 최소한 17세기 명예혁명 때부터는. 그 힘으로 영국이 대영제국의 번영을 이룬 거예요. 프랑스가 이류 국가로 전락한 원인이 정치에 있죠. 우리가 지금 프랑스를 웃기게 보지만 18세기 프랑스는 세계 인류 국가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과학자 다 프랑스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19세기에 가서 100년을 헤매니까, 혁명 후에 100년을 헤매고 나니까 지금 프랑스는 조상이 물려준 문화재와 조상이 물려준 그런 빛나는 그 정신적 개념과 그거 일부 이용하고 문화재 이용하고 또 어마무시한 농업국가, 어마무시한 관광자원 국가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보야, 모든 게 정치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치는 정치권,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정치의식, 정치문화, 행태란 말이죠. 그런데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의 최대 승자가 된다? 대한민국이 이 상태인데,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 지금 머리에다 지금 국뽕 놓고 있냐? 라고 저를 꾸짖어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예, 우선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대라는 말에 제가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정을 제가 밝히고 가야 돼요. 지금 시대. 영어로는 the contemporary era라고 부르는데, the contemporary period.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라 그러면 이제 그 세계사에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지금 시대라 그럽니다. 그럼 지금까지 78년째죠. 이제 77년, 만으로 77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났네요, 방금. 만 77년이 지나서 만 77년 4개월이 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현대 문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 자꾸 거듭거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제로부터 빌어먹을 놈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 문명, 뭐 서양 과학, 현대 문명은 물질주의고 과학이고 뭐 이런 소리 그냥 심심하면 써갈기잖아요. 그 일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동도서기, 화혼양제, 혼과 정신은 일본 거 고스란히 가고 과학기술 문명과 그 국가제도 이런 것만 싹 빌려오면 돼.
카페에 오면 돼. 이거죠. 그 얘기나 폼 잡고 조선의 혼이 이렇습니다. 동양의 혼이 이렇습니다. 서양은 물질 문명이고 동양은 정신 문명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랑 정신이 다를 뿐이지 현대 문명이야말로 정말로 정신의 문명에서 정신에서 출발한 문명이에요. 이게 물질 문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현대 문명 직전의 상태. 저는 현대 문명의 출발점을 단테의 책에서 찾는데 그게 1320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상태였냐 유럽이. 일단 1200년대 초반은 몽골에서 완전히 짓밟혀서 골로 갈 뻔한 때였습니다. 후반이 되면 그러면 뭐 힘을 찾았냐 아닙니다. 후반은 오토만이 굴기를 하면서 유럽의 절반, 즉 동로마가 유럽의 절반인데 동로마의 베이스가 어디냐면 그 발칸반도와 터키인데 유럽의 절반의 절반, 즉 동로마의 절반인 터키 지역이 영구 상실됩니다. 오토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터키 그걸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데 그 그리스 이름이죠. 아나톨리아에 있던 그리스계 지식인들이 지식 문화인들이 대거 이탈리아로 넘어옵니다. 특히 어디냐? 당대 최고의 공업도시이자 수출 공업도시이자 이런 거는 피렌체, 플로렌스 영어명 거기로 넘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1320년 플로렌스에서 위대한 작가가 단테가 책을 쓰죠. 우리 이거 신곡이라고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엉터리로 책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뜻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해피엔딩입니다. 제보고 부제를 달라 그러면 지옥, 고통이란 무엇인가요? 저보고 그 책을 해석하라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인간을 벌 주는 가학성 그런 존재여가지고 치부책 써가지고 벌 주고 괴롭히는 거가 취미인 줄 아냐? 지옥과 고통이 정화의 과정이야. 그런 얘기예요. 저보고 해석하라 그러면 그 책의 기본 테마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최종적인 모습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새끼 악마가 아니라 인간의 원하는 최종적인 모습이 그 고통의 불길을 거쳐가지고 정화된 해피엔딩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지옥 겁낼 거 없고 그렇게 되면 교황한테 면죄부 살 일 없죠. 그래서 단테 자신은 뭐 반교황 노선도 아니고 종교개혁 노선도 아니지만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거기 종교개혁적 사고방식이 딱 박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언제 이게 끝나냐? 1620년 프란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논리학, 노붐 오르가눔이죠. 야, 뭐 프란시스 베이컨의 노붐 오르가눔이 왜 중요해? 야, 우리의 지금 가르치는 탐구 능력이라는 게 저 사람이 정리한 겁니다. 예, 관찰을 중시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추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설화를 해야 되고 실험을 설계해야 되고 실험을 진행해서 그 가설이 맞나 틀리냐를 검증을 해서 만약에 가설이 틀렸다라고 되면 다시 관찰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그 사이클이에요. 우리 사고방식, 우리의 논리를 전개시키는 새로운 방식이죠. 그전에는 뭐 사람은 동물이다. 뭐 예를 들면 뭐 동물은 죽는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이 명제가 제대로 이어졌어. 이런 그러니까 언어적 정합성을 따지는 거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 그거는 그러니까 언어적 일관성, 그 다음에 언어적 정합성이라 그러죠, 그걸. 네. 그걸 따지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현 자연 세계에 대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찰, 자연이나 사회에 대한 관찰,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 방식.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고방식에 대한 책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논리학, 노붐 오르가눔이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게 아닌 새로운 종류의 논리학이다. 즉 부제를 달면 아리스토텔레스 넘어서기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저 시기가 탄생기인데 저 시기 한 1320년에서 1686년이니까 370년이죠. 현대문명 370년 동안 태어난 애예요. 얘 태어나기 힘든 애예요. 임신 기간이 370년이야. 그런데 이 370년 동안에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 실존, 개인 그런 게 돌아간 거고 한쪽에서는 내 눈과 내 머리로 생각을 하되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검증한다.
자기 비판적 검증에 바탕한 진실 존중, 자기 비판적 검증을 수반하는 내 눈과 내 머리에 대한 의존. 그게 르네상스거든요. 그러려면 네 눈이 일관돼야 돼. 한 테마에 대해서. 그게 그거죠. 원근법이죠. 원근법은 하나의 화폭을 보통 화가들이 하나의 화폭 그릴 때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의 화폭은 그 순간에 그 관점, 그 눈의 위치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예. 저기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오히려 프란시스 베이컨보다 좀 늦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두 개의 세계관의 비교. 그러니까 지구 중심 세계관, 그 다음에 탈지구적 세계관. 혹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나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그 두 세계관의 대화라는 다이얼로그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저게 또 저기 들어가죠. 마키아벨리가 들어가죠. 뭐 그래서 저 시기에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탄생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지킬과 하이드로 성장을 하죠. 지킬과 하이드의 처음에 출발점, 저는 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인데, 우리가 뉴턴의 프린키피아지만 저게